습니까? 뭐 이렇게 수없이 요청을 합니다. 들을 생각도 없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주장 7월 16일 11월 29일 1월 23일 2월 12일 4월 4일 4월 18일 4월 22일 5월 21일 틈만 나면 여러분들 미국 금리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금리 인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금리 인하 노래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게 이 정도구나. 오늘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조시 리콘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역대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지불하는 모기지 금리 대개 30년 여름 계약으로 모기지를 들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7.5%까지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7.5%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택을 예를 들면 50만 불짜리를 사고 한 20만 불은 자기 돈을 내고 30만 불을 대출을 하게 되면은 30년 동안 7.5%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들 주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저도 정신이 바짝 드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7.5%.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계속해서 이런 금리 낮춰달라고 아우성이구나. 너무 높죠. 모기지 금리가. 30년 동안 7.5% 어떻게 냅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7.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7.5% 정도. 그럼 주택을 못 사죠. 주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대한 주택 거래량이 선행지표죠. 선행지표. 사람들이 모기지 금리가 7.5%까지 뛰게 되면은 집을 사는 것을 계속 미루는 거죠. 물론 뭐 집값이 좀 조정돼서 좋기는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신규 주택이 대개 전체 주택 시장의 10에서 20% 중고주택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80에서 90%입니다. 1년에 이런 거래되는 그런 주택 숫자가 400만 호 내지 450만 표 정도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관련 뭐 인테리어라든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도 여러분 건설 경기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09년 4월 기준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최저치입니다. 2009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저치인 거죠. 경기 선행지표인 겁니다. 경기.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금리가 6에서 7%까지 수준까지 뛰었으니까 너무 높은 거죠. 기준금리 인하가 없으면은 중고주택 거래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집이 있는 사람들 것이고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30년 대개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5%대까지 올라간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대개 더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뭐 4.4에서 한 5.25% 아마 이 4.4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4.4는 국채 10년물 금리고 5.25는 연방기금금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기준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하면 되게
한 2~3%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또 은행 마진 그다음에 개인의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걸 더해 가지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높네요. 이거 적어도 아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구나.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주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럼 중고주택거래가 경기의 선행지표인데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미 연준은 꿈쩍달싹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인 거죠. 금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오늘 참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버드하고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하고 하버드의 연방기금 지출과 관련한 것에 이제 막 다투는데 한국의 언론 노조들은 대부분 반 트럼프 노선에 서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의 외국 유학생 명단을 연방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22억 불의 연방기금 지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6천만 불 정도의 계약도 없애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버드에 돌아갈 목사의 연구비를 전 미국의 직업학교에 배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계속 이제 영어 표현으로 에스컬레이션이죠. 계속 이렇게 긴장이 이제 고조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위협을 하는 겁니다. 하버드에 배정할 것으로 보이는 약 30억 불 정도의 연방기금을 트레이더 스쿨이 이제 직업학교입니다. 직업학교에 다시 재분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모자 색깔을 바꿨네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한국 언론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괴롭히는 것을 이짐의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괴롭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버드 지원 30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전국의 직업학교에 재분배하겠다. 하버드 대학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반유대주의 건절과 워크문화, 좌파 문화와 이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버드는 22억 달러의 연방보조금 감축, 6천만 달러의 계약 동결,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추가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비영리 면세택 박탈 이렇게 여러분 나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왜 저렇게 여러분들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존 언론들의 논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I'm considering take $3 billion of grant money away from 어디로부터 빼돌리겠다는 거죠. Very anti-Semitic 하버드 반유대주의 하버드에게 그 돈을 빼가지고 트레이드 스쿨에 전국의 트레이드 스쿨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게 얼마나 큰 미국에 대한 투자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논평은 가능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버드의 입장은 아주 단호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헌법 위반이고 학문 자유의 침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법인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본인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가버넌스 구조를 바꾸어서 새 여러분들 임원진이
트럼프 정부하고 이런데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책임감이 저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캠퍼스 내 시위 마스크 금지는 수용 못하겠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캠퍼스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게 되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면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학 절차에서나 교수의 채용, 교직원의 채용에서 특정 인종과 특정 그룹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다양성 정책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 연방정부의 기금은 받지만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연방정부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버드건 아니면 우하버드건 간에 미 연방 하에 있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일체 여러분들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면 충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방송 마치고 다음 섹션에서 하버드 학부 출신으로서 대단히 크게 성공한 펄싱 스퀘어의 빌 에크만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긴 글을 못 봤습니다. 본인의 엑세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에 하버드 대학의 문제, 하버드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섹션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려 분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방정부의 9개 요구 조건이 아주 무리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글을 딱 올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리고 바로 여러분들 뭘 올리는 거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의 가장 최신 글입니다.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foreign student list from Harvard. 우리는 여전히 하버드 대학이 주도적으로 외국인 학생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버드에서 온 외국인 학생 명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지출 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중동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하버드 대학이 진보 이념에 맞춰 가지고 입학 과정에서 중동 출신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버드는 이 문서들의 발표가 매우 느리고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가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 학생 명단을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을 계속 늦춰야 될 숨겨야 될 게 여러분들 많은 겁니다. 하버드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최고의 판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대법관 가운데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방정부에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버드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연방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뿐만 아니고 연방정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도 다 소송을 거는 겁니다. 개인 소송을 거는 거예요. 개인 소송을 걸면 안 되거든요. 개인 소송을. 중국 학생입니다. 중동 학생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아마 중국 학생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네요. 여기 숨겨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뭐 숨겨야 될 게 있으면 좀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 Have no fear. The government will win. 예. 하버드가 연방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버드가 무슨 대단한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버드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런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아니죠. 대법관 구인 가운데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 4명이니까 학부 출신까지 따지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버드는 역사적으로 총 19명의 대법관을 배출했고 미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대법관을 배출한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포린 스튜던트 리스트는 뭘 이야기하냐. 하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 명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7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 전체에 대한 명단인 겁니다.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이 27%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동이나 중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딱한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중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제가 견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련 정보를 이렇게 다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이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법을 준수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외 요구 조건은 과한 거나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시면은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여러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진짜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빌 에크만 펄싱 스퀘어의 리틀 월렌 퍼핏으로 불리는 아주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유대인이죠. 빌 에크만. 하버드에 기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펄싱 스퀘어의 빌 에크만.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여러분 훈련을 참 잘 받았네요. 여러분 미국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엘리트 풀이 너무나 뛰어난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이는데 고급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고급 인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진국인 겁니다. 이 빌 에크만이 이름 쓴 글이 여러분 지금 이 분량이 한 10배 이상 됩니다. 이거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 책에 여러분 계속 접촉을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나서서 중재를 할 테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졸업한 학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버드의 이사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공식적인 문건으로 작성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문건을 쓴 겁니다. 그만한 이런 문건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적인 토대가 확고하게 여러분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X를 보게 되면 미국사의 지적 인프라하고 인재풀을 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AI 분야뿐만 아니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도 여러분들 이 인프라가 엄청난 겁니다. 인재들이 그냥 얼렁뚱땅 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스크린 과정을 통해가 여러분들 이 분량의 10배 정도의 이런 방대한 문건을 써가지고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 진단, 미 행정부 요구의 여러분들 타당성, 하버드의 여러분 조치의 부당성, 앞으로 해야 될 일, 책임 소재, 이걸 그대로 이름 정리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빌 에크만 글이. 여기 보시죠. 제가 사랑하는 대학은 지난 15년 동안 발생한 심각한 부실 경영과 부실한 거버넌스, 이념적 포획으로 인해 큰 혜택을 받았고 2023년 10월 8일부터 명확한 초점이 맞춘 대학입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존을 침략해 가지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한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당국과 하버드 학생들이 보인 태도가 지난 15년 동안 하버드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2023년 10월 8일 33개 하버드 학생단체가 테러범들의 매우 야만적인 학살 행동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단독한 책임을 물었을 때 유대인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 모교인 하버드에서 뭔가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과의 인터뷰와 회의를 포함한 캠퍼스 내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반시온주의나 반유대주의 문제가 아니라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죠. 진리. 베리타스란 원래 사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때 위대한 교육기관을 반미적으로 포착한 것과 학문적 연구적 우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대부분 대학의 이름 사명인 거죠. 그 진리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거의 20년 동안 하버드 학생들은 세상을 억압자와 억압자 사이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캠퍼스에 등장할 행정부와 교수진에 스며든 위험한 반미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며 하버드의 오웰식 이름의 형평성 다양성 포용 소송성 사무소에서 공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DI 정책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진에 이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인물을 채용해 왔고 학생들 입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직원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른바 DI 정책이란 겁니다. 빌 에크만이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지만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 저도 여러분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야무지게 확실하게 쓸 수 있을까? DI 다양성 정책은 하버드가 대법원에서 인종 기반 입학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알 수 있듯이 하버드의 입학 관행을 독살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뽑을 때 학생들이 우수하냐가 아니고 DI 정책, 특정 레이스와 특정 여러분들 특정 인종 부류를 뽑는 관행을 해온 것을 빌 에크만이 하버드 입학 관행을 독살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버드는 학생단체와 교수진 모두에서 우수성과 능력지위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자유 팔레스타인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인티파다를 세계화라는 구호가 전임 하버드 총장 물러난 총장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락에 따라 관점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로 치부됐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념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어마어마하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하버드 출신자들이 지금 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하고 너무나 학교가 바꿔버렸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빌 에크만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전번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물러난 여성 총장이 맥락에 따라 관점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발언한 것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최근 하버드 캠퍼스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학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데이비드 볼프의 말이 맞습니다. 썩은 곳은 깊습니다. 썩은 곳을 덜어내지 않으면 계속 썩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중에 전부가 다 썩어버릴 때까지 썩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하버드 대학은 연방자금 지원이 중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회로부터 18개월 동안 통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여러분들 리더십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빌 에크만이 이런 쓴 글은 전문을 꼼꼼히 읽어볼 정도로 참 잘 쓴 글입니다. 야, 이러니까 리틀 월렌 버핏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투자자가 됐구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인들의 통념을 밀어보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범죄를 범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사정책인 DI는 백인 유대인 아시아인을 억압자로 간주하고 유색인종 성소수자 여성이 억압받는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성소수자와 유색인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멜리트 시스템, 성적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난 능력 기반의 조직이나 정책은 하버드가 추구하는 DI 이념, 평등성 이념에 따라 정의상 인종차별적으로 간주됩니다. 대기업이 이런 능력에 따라 사람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빌 에크만이 성공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빌 에크만이 자기 모교인 하버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여러분들 언론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버드는 행정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대신에 행정부를 고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악질적인 것은 하버드 이름 지도부가 행정부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들을 고발하는 것, 장관들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부의 수장들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악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보건부 장관 케네디, 교육부 장관 셰시,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트 라이프, 국방부 장관 헤게스, 국토안보부 장관 셰시, 노엠 전부 다 이런 국무부 장관 루비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다 건 겁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으로 법적으로 충분할 때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박 괴롭힘을 위한 것입니다. 하버드는 이 같은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할 법적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빌 에크만이 볼 때는 하버드의 이름들 수뇌부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에만 소송을 걸면 되는데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소송을 걸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렵도록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악의적인 짓들을 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쫓긴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빌 에크만은 선의를 가지고 하버드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버드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버드의 법인에 여러분들 접촉했지만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결사항전, 임전무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빌 에크만이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이사회 멤버들에 대해서 연락을 여러 차례 취했지만 다 여러분들 노받은 겁니다. 반유대주의 종식을 위해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9개 요구한 것이 빌 에크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연방정부가 4월 3일 날
하버드 대학에 요구한 9개 조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것도 없고 무리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9개가 나옵니다. 반유대주의 종식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위 중에 장소 매너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버드 규정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도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능력 기반 입학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인종 또는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서 하버드 대학의 입학이나 교수 채용에서 특별한 여러분들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DI 정책에 의거한 입학 사정이나 교수 채용을 건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빌 에크만이 모교에 대해 충고를 한 겁니다. 하버드는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야 됩니다. 행정부가 하버드에 제출한 4월 3일 요청사항 가운데 불합리한 거 없습니다. 모두 합법적입니다. 하버드대 가버 총장은 행정부의 9대 요건 조건을 헌법 위반 정부 권한 법적 한계 초과 등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보건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조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빌 에크만이 9개 9대 조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거 없고 합법적인 거다. 하버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연방정부의 요청을 신속하게 수락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최근 행정부의 비자 취소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행정부가 외국 학생 리스트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즉시 준수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행정부 기록 요청을 준수해야 되고 하버드는 법률이나 헌법에 따라서 비자 발급 기간이 요구가 있을 경우는 외국인 학생 기록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하버드의 특정 외국인 학생들이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버드가 이 정보를 유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 리스트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버드는 하버드 법인 조직의 개혁 즉 거버넌스 개혁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인 페니 플리처크 의장은 하버드란 기관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고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해왔기 때문에 의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페니 플리처크란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을 지냈고 아주 부자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콧대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버드를 구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The time to start saving Harvard is now.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네요. 아주 글 잘 썼네요. 어마어마한 글을 썼네요. 참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많이. 그런데 빌 에크만 이야기는 현재처럼 계속해서 가면은 하버드가 영구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 오늘 여기에 소개한 분은 학부를 하버드에 졸업한 빌 에크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게 되면은 이 빌 에크만의 X를 방문하셔 가지고 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늘 뭐 여기 보니까 필리핀 제외 투표 장소가 무슨 은행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지금 역대 10년간 제외 국민 투표를 보면은 손을 가장 많이 대는 투표가 제외 국민 투표죠.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하는 거죠. 50%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속에도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가 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악해 가지고 나도 참 빌 에크만이 사랑하는 모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든 제외국민투표는 작심하고 하니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그렇게 하죠.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하는 건 50%입니다. 어떻든 악한 시대에 웃고 살아야죠. 자, 여러분 오늘 투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동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좌측 상단에 이렇게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투자자들이 파일이라는 걸 쌌다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의 기록적인 속도로 상장지수 펀드를 사모았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동안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투자 인사이트. 혼동기에 뭘 해야 되느냐. 국내 한 여러분들 자산 운용업계에 계셨던 분으로 보이는 김한진 에코노미스트가 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뭐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좋겠다. 미국 정시보다 관세 전쟁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 일본 정시가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지난 20년간 중국이 뭘 발견했냐. 지난 20년간 유럽이 뭘 새로운 걸 만들었냐. 지난 20년간 일본이 뭘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투자는 시간에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6개 가운데 본인이 보고 수수료 싸고 수익률 높은 그런 종목 선택하면 된다. 잘 모르겠으면 VOO 뱅가드 S&P 500 ETF 연 평균 수익률이 12.7%고 수수료가 0.03이니까 이거 선택하든지 내 같은 VOO 대신에 SCH 선택하겠다. 25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이런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반도체 섹터 투자하면 된다. SMH, SMHX, SOXX, SOXQ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가나 사람이 맨날 뭐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하게 이거 보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어제 그 방송을 내보냈죠. 혼동기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눈 딱 감고 ETF 투자하면 되고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여러분들 등락이 심한데 투자자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ETF를 사모은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4,370억 불 정도치를 산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370억 불 정도의 돈이 ETF로 유입이 된 겁니다.
4,370억 불. 그중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린 데가 VOO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몰렸다는 거죠. 내 같으면 SOO보다도 여러분들 SCHG 500개가 아니고 500개 가운데 절반인 250개를 선택한 SCH 찰스 왑의 US 라지캡 글로스 ETF를 사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이코노미스트 이야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사람들이 행동한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겁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엄청나게 돈이 이런 주식시장에 몰려든 겁니다. 주로 상장지수 펀드,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산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게 간단한데 맨날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유튜브에 뭐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이 길이 뭐니 뭐 금을 사야 되니 인도로 가야 되니 별짓을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뱅가드 S&P 500에 가장 많은 돈이 밀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이쉐어 영삼 먼스 트레저리 본드는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 모양이네요.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미국 시장 전체 투자하는 거네요. SPDR 이건 SPY라고 부르죠. 뱅가드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운용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2025년 현재까지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에 4,379억 달러 580조 돈이 여러분들 몰려든 겁니다. 신규 자산이 유입된 겁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유입 기록인 거죠. 눈 딱 감고 ETF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뭘 한국 시장이 좋을 거다, 중국 시장이 좋을 거다, 일본 시장이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냐. 기업 봐라 이야기죠. 한국 시장이 좋겠냐 일본 시장이 좋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에 자꾸 쏘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상장지수 펀드 ETF 통해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완전히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테마는 무슨 테마냐 이야기입니다. 테마주를 왜 투자하냐. 지난 4월 5년 만에 최고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상장지수 펀드를 파는 대신에 꾸준히 매수했다. 그냥 좀 사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5년 가고 10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심플하거든요.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선거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투자도 이런 얼마나 간단합니까? 맨날 여러분들 그냥 정시 전문 여러분들 유튜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저 종목이 좋겠습니다. 기업의 펀다멘탈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매일 주식시장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든 복잡하게 만들면 다 사기인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그래서 공병호 TV 오셔서 자주 보시면 사기 안 당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진리를. 뱅가드가 가장 많이 돈이 밀렸네요. 참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뱅가드 VO 미국의 톱 10 ETF입니다. 그다음에 SPY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인데 VOO가 운용수수료가 싸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운용수수료가 3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SPY를 사겠냐 이야기죠. 3등이 QQQ 한국 분들 많이 사는 거죠. 그다음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VO보다는 SCH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배당주 중심으로 한 것은 VIG 한국 분들이 배당주를 많이 사는 것을 슈드라고 부르죠.
SCHD 배당 수익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반에크 세미컨덕터 ETF SMH 가장 미국의 큰 반도체 섹터 전문 투자 펀드인 거지. 그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데다 여러분 나누어 가지고 한 세 군데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 군데. 뭐 SCHG 30%, 그다음에 기술주 투자인 XLK의 30%, 그다음 반도체 주신 SMH의 30%. 그럼 딱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뭡니까?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 남아공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 방송 다루다가 이제 궁금하게 되면 제가 저녁 시간에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보게 된 거는 남아공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유튜브 사람들 여러 개를 한번 어제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다 모욕 외교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모욕 외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게 한국도 다 이런 미국의 신문을 다 이런 뺏기기 때문에 트럼프 남아공 대통령의 모욕 외교 준비 안 하면 당한다. 조선일보. 한겨레 트럼프 또 모욕 외교 젤렌스키의 남아공 대통령과 설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를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주류 언론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고기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공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지만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100% 안 믿으시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사우스 아프리카 팜 어택스라는 이런 표현을 딱 누르게 되면은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좋은 방송 진짜 방송을 만날 수가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 팜 어택입니다. 팜 어택. 팜 어택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선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BBC 팩트체크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데 전부가 거짓말합니다. 이름이 뭐냐? 팩트체크입니다. 한국의 선거 팩트체크 다 마찬가지야. 거짓말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확인한 것이 상당히 새로운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트럼프 1기 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농부들의 이런 살해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부터 남아프리카 백인 농부 공격 사건에 대해서 깊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겠죠. 그러나 트럼프 1기 때 당시에 미 국무부 장관 폼페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이게 이런 유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미 국무부 장관인 폼페오에게 사우스 아프리카의 농토와 그다음에 농장 압수 그리고 뭐죠?
고문, 이게 착취, 그리고 농부들에 대한 대규모의 살해 사건을 유심히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백인 농부들로부터 농토를 빼앗고 있다. 이걸 2018년 8월 22일 날 여러분들 SNS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은 미국인 겁니다. 같은 동포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인권 유린이 있어도 한국인들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런 피 한 방울 여러분들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너 화란계 백인 농부들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이런 선진국이 선진국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같은 동포들이 죽어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배에 여러분들 밭 들어오면 땡인 거 땡. 포류에서 넘어온 여러분들 북한 동포들을 북쪽으로 보내가 죽음을 당하게 하도록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수준인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언짢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선진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대학살에서 영국도 관심을,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선진국 이런 별로 성공적이 아닌 겁니다. 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CBS나 이런 데서 진실을 보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진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정보를 여러분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방송 마치고 시간 되시면 저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BC 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이 2016년 2017년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백인 농부 살해, 인종 정오감과 정치, 그리고 질투, 이 프로그램입니다. 포린 콜레스폰던트라는 28분 54초짜리 방송이 아주 리얼하게 이 당시만 하더라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조금 덜 할 때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뭡니까? 남편이 살해당해 가지고 건총차고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전쟁,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ABC가 제대로 이렇게 방송을 했네요. 이 여러분들 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가 드리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바로 눈앞에서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남편이 총격을 당해 죽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런 총을 차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화란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조상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인들의 이민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민을 가장 선호하던 데가 미국, 다음에 아르헨티나, 다음에 캐나다였거든요. 그 조상들이 어디에 선택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 지금 아프리카너는 주류가 17세기부터 이런 이주를 시작한 17세기 이주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케이프타운을 경유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자바 같은 데 여러분들 후추 같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착을 하기, 중간 보급지로서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가 좁고 하니까 여러분들 넓은 땅에서 농토를 되게 기계농을 하더군요. 아주 광대한 농토입니다. 얼마나 피와 눈물과 땀이 4세대 5세대 이런 투입돼가 그 옥토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잘 만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들 취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BC가 그렇게 여러분들 혼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ABC 뉴스는 아마 호주 ABC 뉴스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막 그냥 보호인 네덜란드계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어가 화란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들리는 거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았던 이 정당에서 보호인을 죽여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총을 쏘는 신용을 내더구먼. 남아공 흑인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노골적으로 보호인을 죽이라고 선동해 왔습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많이 죽고 있는 거죠. 5세대 남아공 농장주 요한 씨 가족 이야기는 남아공 백인 농장주 문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아주 여러분들 잘 나이 먹어가고 있는 백인 농장주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78세 때. This is hate. 이거는 정오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정오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아버지가 알은 겁니다. 언제가 문제일지 죽는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언제 죽는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 살해되는가 문제인 겁니다. 집 주변을 전부 다 여러분들 전기 코드로 연결해 놨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매복해 있다가 여러분들 공격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몇 편 본 것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남아프리카 문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당입니다. 보호인들 아프리카너 네덜란드 후손들이 지은 여러분들 이 예배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해 위협에 여러분들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는 여기가 꽉 찼을 겁니다. 요한 씨의 딸입니다. 6년 전에 곧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여러분들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떠났을 겁니다. 바이올린을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입니다. 아프리카는 영국계도 있고 하지만 네덜란드계가 주축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여러분들 신앙심이 돈독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친 사람인데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있고 많이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아프리카너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농장주들입니다. 평생을 뭡니까 기계농을 한 겁니다. 기계농을 흑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 좋은 비옥한 땅을 버리고 가기가 땅을 내놔도 이런 팔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아마 호주로 갔을 겁니다. 이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고 곧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날 거다 이야기죠. 그냥 죽는 거니까 이 엄마하고 여러분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참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으니까 아주 사람이 참 건실하게 원래 하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실하죠. 합리적이고. 하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건실하고 합리적이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어머니가 울지 않습니까? 매일 가슴 조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Put a lot hard work, blood, sweat. 이 여름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서 3세대 5세대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피와 기도가 모여져가 여러분들 이 땅을 개척한 겁니다. You just don't pack up and leave. 그냥 여러분들 짐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모든 것이 다 이분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따님은 아마 떠났을 겁니다. 이렇게 기계농을 하는 겁니다. 기계농을. 엄청나게 여러분 기계농입니다. 아주 한번 볼만한 여기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There's no future here. 자식들한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자식들 앞에 미래가 어떠냐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110자 기념비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000명 정도죠. 여기에 여러분들 플라무드라는 표현이 플라무드라는 표현인가 이 표현이 여러분들 백인 학살 이런 뜻인 거죠. 이 장소는 정교하게 전쟁 묘지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백인 농장주 주로 아프리카들은 워낙 이런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금전적 이득이나 탐욕이나 인종적 차별 정치적 부추김으로 인해 공격과 살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거를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로 표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게 6년 전 7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주 제가 볼 때는 백인 농장주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들은 정치인이 부추긴 인종적 정오가 범죄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맨 처음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시작이 살해당한 부모님 집을 소개하는 거죠. 78세 페니 앵겔 뭐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 안전 펜스 설치하고 있지만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니까 농촌 범죄 사건은 남아프리카에서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참 많이 희망이 없더구먼요. 아주 제가 볼 때는 1994년 이후에 농장 폭력 사건으로 살해된 개인을 나타낸 2000개의 십자가 110자가 기념비죠. 그런데 뭐 지금은 3000개가 넘었으니까 뭐 이제 남을 빼앗는 것은 좋은 뭐 재산을 갖는데 굉장히 뭐 유용한 도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은 정치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할 수가 있으니까 후손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백인 농민에 대한 공격은 주로 범죄적 의도에서 비롯되며 정치적 주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이번에 문제됐던 줄리어스 말레바 계속해서 이런 보호인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정부 남아프리카 정부의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뭐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식들은 일단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살아가기 힘든 자기 세대는 어떻게 아주 여러분 귀한 인터뷰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다음에 하도 언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거 하시면은
이 프로그램 포린 콜레스폰던트 하나 캡처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기술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AI의 통제 문제, 안정성 문제가 앞으로 크게 부상하겠네요. 오늘 한 신문에 보니까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안 멈춰 인간 명령을 거부한 AI 사례가 나왔다. 이러면 AI가 생성형 모델이지 않습니까? 생성형. 스스로 이런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반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오늘 보니까 AI가 스스로 코드를 조작해 가지고 인간 명령을 거부한 첫 사례가 나왔다. 연구자가 여기까지 수학 문제 풀고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AI가 여러분 그걸 피해 가지고 코드를 조작한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큰 문제가 될 거고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사가 2023년도에 경영권 문제가 부상됐을 때 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도 계속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아공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른 사람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쉬운 방법이니까. AI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선두기업인 오픈 AI사의 핵심 멤버들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거죠. 핵심 멤버들이 계속 제기해 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사들끼리 모델 경쟁이 붙고 상업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AI 안정성 이슈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뭐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모델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모델이 자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2024년 11월 17일 날 오픈 AI사의 이사의 멤버인 일리아 슈츠케퍼가 샘 울트만 오픈 AI사의 CEO가 AI 기술 배포 속도를 너무 빠르게 추진해서 안정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임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치열하게 이런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신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과 관련된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죠. 신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는 쉽지만 이게 2023 11월 17일 날 AI의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오픈 AI사 내부의 책임자인 얀 라이케가 안전문화와 프로세스가 제품에 밀려 뒷전이 되었다. 나는 사임하겠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오늘 인공지능은 그 특성상 생성형 모델인 거죠.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 과정을 거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지능에 가깝거나 능가하게 되면 될수록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엔스로픽사가 기존 모델은 45분 연속으로 코딩을 여러분 수정하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은 7시간을 여러분들 코딩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진보인 거죠. 7시간 여러분 혼자서 코딩을 개선하니까 얼마나 고급 단계까지 코딩을 해내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현존한 세계 최고의 AI 코딩 에이전트인 겁니다. 7시간 코딩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 모델은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 있는데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지 않습니까? 샬리 블룸. 일론 머스크의 SNS 가운데 AI의 안정성 문제를 걱정한 유일한 여러분들 포스팅 같아요. Call me old fashioned. 여러분께서 저를 좀 고루한 사람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But this seems not good.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심상찮게 보입니다. 예사롭게 않게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엔스로픽사가 여러분 내놓은 오프스4라는 모델이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AI의 안정성 핵무기나 생물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고 인간 통제력을 벗어날 수가 있고 인간에 협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핵무기나 생물학적 무기를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 그 사례가 이번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안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AI 모델이 인간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투기적입니다. 5년째 이런 돈을 읽는데 투기성이 강한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5년 동안 계속 돈을 잃었습니다. 2020년도에 5375억 마이너스, 2024년도에 3899억 마이너스, 딜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세일즈. 오를 때 2배 먹고 내릴 때 이러면 2배 잃는. 딜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오를 때 3배 먹고 내릴 때 3배 잃는. 레버리지 상품이죠.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한국인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성향이 좀 투기성이 강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2배 이렇게 한 거는 좀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는 것 같은데 물론 잘 고민해 가지고 결정하시겠지만 테슬라의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데 거기다 곱하기 2 곱하기 3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한 거죠. 저는 뭐 단호하게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급하게 돈을 벌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또 놀랐습니다. 오픈 AI사의 챗GPT 유료 사용자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네. 2등입니다. 2등. 대단한 거죠.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라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윈지님께서 ETF도 보면 테슬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ETF에서 전부 다 테슬라 비중이 낮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여러분들 테슬라가 10등이지 않습니까? 1등부터 시작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를 하기 힘든데 어쨌든 투기성이 강하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유료 사용자가 많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여러분들 진취적이라는 거죠.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2등. 예. 2등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영국, 인도, 프랑스 뭐 인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유로 사용자가 2등입니다. 2등.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민첩하고 빠르다는 거죠. 약간 투자하는 거는 괜찮겠죠. 테슬라를 약간 투자하는 거, 자기 포트폴리오 가운데 한 10% 이내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60% 차지한다든 이렇게 하면 50%죠. 구글 검색 점유율이 10년 만에 90% 아래로 떨어졌네요. 일론 머스크가 AI가 글록과 같은 AI 서치 엔진을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구글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대개 ETF에서는 구글 주식의 그 등수가 대개 4등에서 5등 정도 되지 않습니까? 3, 4, 5등에 들어있으니까. 아마존하고 여러분들 구글을 대개 비슷하게 이런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구글은 검색 수입이 큽니다. 56.6%. 그렇지만 또 구글이 검색에서 AI를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검색 시장의 점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글 주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있네요. 낙관론이. AI 검색을 하나의 장르로 또 받아들이게 되면 구글은 또 계속 선전하게 될 것이다. 구글의 AI 투자, 클라우드 및 웨이모 성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이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시야를 확장하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SNS에 글을 거의 안 올렸죠. 엄청 바쁘니까. 왜 바쁜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플라이트 9인가 봐가지고 9번째 여러분들 발사모예요. 스타쉽이.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완전히 이제 다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5월 27일 날 발사라는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타쉽. 이 세턴 5가 달나라에 사용됐던 우주선이 모양입니다. 이 우주선보다도 2.5배 정도의 추진력이 강한 그런 우주선이 스타쉽이 모양이에요. 세턴 5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우주선이죠. 저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갔던 유일한 그런 우주선이니까 2.5배 정도 더 높은 겁니다. 2.5배. 이게 이제 1969년에 사용됐던 세턴 5, 나사가 여러분들 개발했던 그런, 세턴 5는 인류가 달에 도달한 역사적 업적을 가능하게 지금까지 최대 최강의 우주 발사대입니다.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75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갖고 있고 141톤의 저궤도 탑재량으로 설계된 이 로켓은 저궤도를 넘어서 유인 우주선으로는 지금까지 유일한 발사체입니다. 67년부터 1973년까지. 이게 이런 세턴입니다. 세턴보다 2.5배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2.5배 정도의 파워를. 스타쉽은 화성을 가는 겁니다. 추진력이 16.800만, 2022년에는 이게 이런 2200만 1680만 정도 추진력을 갖고 있네요. 세턴은 750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재활용이. 이 스타쉽에서 분리돼 가지고 여러분들 33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활용. 어마어마한 거죠.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재활용 가능한. 스타쉽은 한번 발사하는데 200만 불, 100만, 1000만 1억. 이게 100만 불. 이게 한번 보시죠. 200만 불. 200만 불이니까. 200만 불. 세트는 10억 달러. 일론 머스크 큰일을 한 거죠. 추진력이 2.5배가 되는 우주선을 200만 불로 발사할 수 있는 재활용 엔진을 개발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팍스뉴스의 유명한 앵커하고 이야기했는데 화성을 왜 가냐 이렇게 하니까 화성은 지구 멸망에 대비한 생명보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미국에 이제 지금 세턴은 3군데 보관이 돼 있죠. 3군데. 나사를 가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휴스턴에 있는. 화성은 지구 멸망에 대비한 생명보험입니다. 이 비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재활용 여러분들 이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0억 달러 들던 비행 발사 비용을 20만 불로 200만 불로 줄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데 비행기로 가면 9년 9개월이 걸립니다. 비행기로 가면은 지금 비행기가 시간당 900km를 날 수가 있으니까 한 분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9년 9개월 드는데 상업용 비행기로 가면 9년 9개월 걸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타쉽으로 화성을 가게 되면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성과 지구의 궤도가 정비가 되면은 매 26개월마다 한 대씩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6개월. 화성 비행 시간은 현재 기술로는 6개월 걸린다는 거죠. 상업용 비행기는 얼마입니까? 9년 9개월 걸리고. 그럼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현존하는 여러분들 텍사스의 스타베이스에서 이제 27일 날 발사하는 화성 탐사용 무인 우주선인 스타쉽은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로. 앞으로 기술 개발을 더해 가지고 3개월까지 줄일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보통 상업용 비행기는 9년 9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너무 흥미로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되게 이게 저궤도 로 2000km 미만 이 저궤도 위성을 지금 한 4500개 쏘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모든 장소에 다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저궤도, 중궤도, 그다음에 이렇게 정지궤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으로 달린 유일한 여러분들 우주선이 세턴5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스타쉽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타쉽은 지금까지 무인만 했으니까 유인은 아닌 거죠. 저궤도를 벗어난 달 혹은 그 너머로 비행한 유인 우주선은 세턴 5 발사체에 운반된 아폴로 프로그램의 우주선뿐입니다. 여러분 엔지니어들 어제 이 방송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엔지니어들이 대단하죠.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발사체가 여러분들 33개 엔진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33개 엔진, 33개 엔진. 그래서 이게 하단이 슈퍼 헤비 부스터고 상단이 스타쉽 로켓인데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두 개가 분리돼가 각각 여러분들 추진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하단은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내려와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타쉽 하단에 33개의 랩터 엔진을 쓰고 스타링크는 하단에 9개의 멀린 엔진을 쓰는데 펠컨 9 저궤도 위성 개발에 이런 펠컨 9 좀 슬림하죠. 좀 작고. 그러나 여러분 엔진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사하고 난 다음에 위성을 배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 엄청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스타쉽은 최대 150톤 저궤도까지 운반하고 발사 이후에 2분 45초 정도에 1단계 2단계가 분리되고 발사 후 0에서 2분 45초까지 가속도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2분 45초 만에 60에 70km에 도달하고 그다음 거기서 분리 이후에 궤도 진입을 위한 스타쉽 상단이 별도 추진체로 추가 가속돼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위성으로 날아가고 하단에 부스트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재활용을 위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하도 여러분들 어제 바빠 가지고 글을 못 올린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이런 글을 발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다 된 모양이에요. 27일 날 발사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 주제 준비해서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